안녕하세요. 최인태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 2021년 여러분들 계리직 시험 본 거, 우금에 대한 해설을 위해서 여기 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우금 문제를 계속 살펴보면서 풀어보니까요, 이거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어려웠습니다. 체감 난이도는 아마 극상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편제도편은 제가 힘줘서 강조했던 부분이 조금 많이 나오긴 했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도.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저랑 재음했던 카페에 시험 보기 전날이랑 전전날에 자료를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거기서 각각 한 문제씩, 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로서는 매우 좋은 현상이죠. 자, 각설하고, 자, 여러분,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봤기 때문에 고생한 것도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억울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슬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분 좋은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제는 하늘에 맡기세요. 여러분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편 및 금융 상식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요, 1번 문제. 많이 익숙하죠? 자, 계약 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수수료를 오른 것은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과 발송인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만나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부가취급 제도. 자, 뒤에 제가 이런 거 보면 항상 내용 속에 아니면 문제 속에 힌트가 있다고 그랬죠. 자, 회신하는 부가취급제도, 회신우편제도죠. 부가서비스 요금은 1,500원입니다. 1,000원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정공에 저 자료 업로드해드린 거에 다 정리돼 있었죠. 자, 2번 등기우편물의 부가취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 특별송달 우편물에 첨부되는 우편송달 통지서의 용지의 무게는 우편물의 무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 주의해야 한다고 그랬죠. 서술어 포함됩니다. 자, 2번 민원 우편 발송 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취급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사용해야 합니다. 자, 3번 민원 우편은 발송할 때의 취급요금 우편요금 더하기 등기취급 수수료 더하기 부가취급 수수료와 회송할 때의 취급요금 50g 규격요금 더하기 등기취급 수수료 더하기 이길 특급 수수료를 합하여 미리 받는다. 제가 이거 달달도 수업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요금에 주의하라고. 그죠? 나왔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계약 등기 조항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면 틀려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연습시켰었죠. 이 내용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래서 착불 배달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 발송인은 착불요금과 반송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맞는데 밑에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3번 소포 우편물의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자, 이런 것들, 이런 유형 옳은 것의 총 개수, 틀린 것의 총 개수, 그 다음에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걸 찾으라는 것들, 이런 건 새로운 신유형입니다. 2019년도에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때 난이도 극상이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보다 더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류의 문제가 많아요. 풀어보셔서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류의 문제는 풀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우편제도편에 대해서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되는데 뒤에 예금편 가면 정말 너무 했던 문제들 많더라고요. 그죠? 자, 3. 소포 우편물의 감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제가 이거 우정공에도 개정사항이라고 해서 한번 올려드린 적 있죠? 이 내용 그대로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그거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나왔군 했을 거예요. 자, 기억. 감액 대상은 창구 접수 소포 우편물, 일반 소포 및 등기 소포와 광문 접수 소포 우편물이다. 아니죠.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일반 소포 아니죠. 자, 니은. 우체국 창구 접수의 경우 인터넷 우체국과 사전 접수를 통해 접수 정보를 연계한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된다. 자, 이거는 제가 강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달달로트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예상문제 풀이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죠. 자, 디귿. 요금 혼합의 방법으로 우체국 창구에 100개 접수한 경우 5%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10%입니다. 5%는 70개예요. 그죠? 자, 리얼. 방문 접수의 경우 최소 3개 이상이 아니라 1개 이상입니다. 자, 1개 이상 개당 500원씩 할인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번인데, 자, 이거 리얼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학습 Q&A에. 근데 정말 이 정도까지 나올까 싶었는데 정말 나오더라고요. 너무하더라 싶더라고요. 오늘 또 발음이 역시 꼬이네. 그래서 답은 1개입니다. 1번입니다.
자, 4번. 특급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자, 이런 것들 계속 나오죠. 자, 기억.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다음날 18시에 배달되었을 경우 국내 특급 수수료를 지연 배달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자, 기억 맞습니다. 왜냐하면 20시 이내에 들어가면 돼요. 20시 이후에 배송이 되면 다른 요금이 더 붙어요. 니은 국제 특급 EMS 우편물은 당일 특급에 준하여 배달 처리한다. 자, 이거 제가 강조했었죠. 자, 디귿. 이길 특급 취급 지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게 아니라 지방우정청장이 고시하는 겁니다. 자, 리을. 당일 특급 우편물은 2회째가 아니라 3회째부터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라 재배달한다 해서 2번입니다. 2개. 자, 5번. 등기 취급 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같은 건축물 및 같은 군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도 정당 수령인이 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를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증명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좀 이상하죠? 자, 제가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나 아니면 그 문제 풀이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을 겁니다. 반드시가 들어가면 항상 의심을 하라고요. 자, 3번. 통화등기 우편물은 수취인으로 하여금 집배원이 보는 앞에서 내용 금액과 표기 금액을 서로 비교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자, 제가 이거 몇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4번. 물품 등기 우편물은 집배원이 우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수취인에게 봉투와 포장 상태 이상 유무만 확인하게 한 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자, 왜? 집배원이 꺼내면 안 돼요. 물품 등기는 또한 취급가액에 관여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집배원이 꺼내면 안 되고 그거 포장 상태만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맞습니다. 1번도 맞고. 하지만 1번과 2번이 충돌이 나죠. 이런 것들 푸실 때는 이렇게 푸면 됩니다. 반드시가 아닙니다. 그냥 확인하고 할 수도 있고 대리 수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헷갈리시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자, 6번. 우편법 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벌칙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올까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심화적으로 들어간 내용. 우편법에 있긴 한데 벌칙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법 그대로 보셔야 돼요. 자, 1번. 우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케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천만 원이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우편간서 서신 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에게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벌금은 빨간 줄 갑니다. 과태료는 아니고 행정벌이니까. 자, 3번. 소인이 되지 아니한 우표를 떼어난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번입니다. 답은. 자, 4번. 우편금지 물품을 우편물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2죠. 11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가장 쉬웠죠? 아까 1번과 7번이 제일 쉬웠죠? 자, 국제특급 우편 EMS 요금 감액의 대상 요건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계약 국제특급 우편 이용자가 1개월에 50만 원을 초과하여 EMS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18% 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 우정청장이 승인한 후 적용한다 해서 50과 18%입니다. 자, 문제 8번. 국제우편 행방조사 청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어. 제가 달달로트 특강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서도 기본 이론 시간에 또는 예상문제 품풀 또는 기출문제 품풀에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제3국 이해가죠? 자, 1번. 우편물 분실의 경우에는 발송인만 청구가 가능하다. 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소요권이 넘어가기 이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다? 발송인에게만 청구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넘어간 후부터는 수취인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2번. 발송국가 도착국가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가 아니라 뭐죠? 제3국도 가능하고요. 자, 3번. 청구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가 아니라, 이것도 강조했죠. 날, 당일날 아니면 초일불산의 원칙에 따라서 다음날 몇 번 강조했었죠. 이거는 발송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입니다. 자, 4번. 청구 대상 우편물은 보통 통상 우편물, 이거 아니죠. 등기 우편물, 소포 우편물, 국제특급 우편물인데 보통 통상이 빠져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9번. 국제우편 요금 별납 및 요금 훈합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1. 국제우편 요금 별납 및 요금 훈합은 우편 취급급을 포함한이 아닙니다. 어떤 게 아닐까요? 요금 별납은요, 우편 취급급을 제외해야죠. 뒤에 요금 훈합은 모든 우체국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자, 2번. 국제우편 요금 훈합은 동일인이 동일 우편물을 매월 10통이 아니라 100통이죠. 이것도 몇 번 강조했었어요.
이상 발송하는 국제 통상 우편물 및 국제 소포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요금 별납 및 요금 hun납 우편물에는 우편 날짜 도장을 날인을 생략한다. 자, 제가 이거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좀 특이하다. 이거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자, 4번 접수된 요금 hun납 우편물은 별도 우편자로 체결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발송 확인서에 준하는 접수나 접수 확인서에 준하는 거는 요금 hun납이 요금 별납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밑에 다만 물량이 적을 경우 이 단서장은요. 요금 별납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금 hun납이 틀린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이 헷갈린다 하더라도 3번이 명백한 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4번 안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10번 우체국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 법인의 우체국 체크카드 월 사용 한도는 기본 한도 2,000. 월 사용 한도 기본 한도가 2,000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한도가 3억입니다. 헷갈리셨을 겁니다. 자, 2번 비즈 플러스 체크카드는 신차 구매 전 가맹비 0.3포인트 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비즈 플러스 체크카드는 할인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립률이나.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3번 라이프 플러스 체크카드의 교통 기능을 일반 카드의 경우에는 선불, 하이브리드 카드의 경우에는 후불 적용된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자, 4번 우체국 체크카드는 카드 유효기간 만료 또는 회원 본인의 사망하거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우체국에 신고 등록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이게 맞죠? 자, 소멸시효 중요하다고 했죠? 체크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조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1번 문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이 문제 조금 헷갈리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헷갈렸고요. 제가 보기 왜 이러냐. 10번까지 설명하느라 보기 쉬웠습니다. 자, 11번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연면적 100분의 20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시설로 임대하고자 하는 업무용 부동산은 우체국 예금 자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우체국 예금 자금은 금융기관 또는 재정자금 예탁하거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1인당 2천만 원 이내의 개인 신용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3번 이거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하신 분 있죠? 그때 질문 정말 잘하신 겁니다. 1개월 전인가? 자, 우체국은요, 예금자 보호법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별도의 보호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위에 거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지급을 전액 책임진 건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우체국 예금자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시 장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총액은 예금지급 총액의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5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문제 12번 우체국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그런 것은 자, 이 퍼스트 뱅크 정기예금은 자동이체 약정, 체크카드 이용 실적, 자동재해치 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요. 자동재해치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는 우체국 행보지킴이 통장 가입 대상이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입양자는 이웃사랑 정기예금과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 패키지 등 새출발 행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자, 앞에 입양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헷갈리셨을 텐데 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3번인데 보통 여러분 이거 풀 때요. 니은 디귿이 확실히 맞다. 그럼 나머지 보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리을이 왜 틀렸냐?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 그래서 틀린 겁니다. 하도급 통장은. 따라서 답은 3번. 자, 13번. 자, 이 문제 보고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좀 괜찮다 싶을 텐데 이게 여러분 생각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어서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특히 니은 같은 경우. 자, 13번. 주식 투자 및 채권 투자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은 것은 자, 신종자본증권은 대부분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투자자가 채권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이 아니라 콜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업자입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입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 및 발행기간의 신용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되며 다른 요인들은 모두 동일하다면 채권은 잔존기간이 짧을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기억연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딕을 리을이 답이죠. 자, 유상증자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반면 무상증자는 회사와 주주의 실질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유무상증자 권리락일에는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기준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다. 맞습니다. 리을 2021년 3월 9일 화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입한 주식 전일종가 75,000원에 당일 중 최소호가 단위는 100원이며 주중에 따른 휴장일이 없다면 2021년 3월 11일 목 개장 시점에 증권계좌에서 매입대금은 출금되고 주식은 입고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글리을이 답입니다. 자, 디글리을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기억연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보험료를 계산하는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거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 새로 들어간 내용이라고, 개정 내용이라고 아셔야 된다고, 그죠? 3위원 방식과 비교해서 꼭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게 현금 흐름 방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확히.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인데 자 1번 보수적 표준기출. 자 이거 나오는 순간 보수적 나오는 순간 3위원입니다. 그래서 예전 거니까. 자 2번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간단하고 기출 예측 부담이 경감. 이것도 역시 3위원 방식입니다. 3번 상품 개발 시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상품 개발 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방식이다. 자 이게 정답이죠. 자 4번 3위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를 가정하며 계리직 가정에는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적립이율 등이 있다고 하는데 적립이율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보험료 할인율이 높은 순서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저 이 문제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거 암기하지 않은 이상 도무지 못 풀어요. 자 보세요. 자 기억 피보험자 300명이 단체로 무배당 윈윈 단체 풀낸 보험 2007에 가입한 거 이거는 2.0%죠. 찾아보면 2.0%입니다. 자 니은 주계약 보험 가입 금액 2,500만 원을 무배당 우체국 통합건강보험 2007에 가입. 자 이건 1.0%죠. 디귿 비연간임 항체 보유자인 피보험자가 무배당 우리가족 안보험 2007 일반형 1종 갱신형에 가입한 거 3%입니다. 자, 리얼. 의료보험 수급권자인 피보험자가 무배당 우체국 실손 의료비보험 뒤에 거 생략하겠습니다. 2007 가입. 이건 5%죠. 따라서 앞에 기억이 2.0, 리은이 1.0, 디귿이 3.0, 리얼이 5.0이기 때문에 리얼, 디귿,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무배당 우체국 안전벨트 2007의 보험료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고가 아니라 제가 이거 가리키면서 말씀드렸었죠. 마무리 특강에서 있다고. 유일하게 이게 있다고. 원래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차이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우체국 연금저축보험 2007의 경우 연금 지급 부분에는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더블연금형이 있는데요. 자, 이 상속연금형과 더블연금형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무배당 우체국 요양보험 2007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3등급 진단을 받은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이거 X표현에서 잠깐 헷갈렸네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틀렸고. 4번. 무배당 우체국 100세 건강보험 2007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국민체력 100 체력 인증을 받은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죠. 이 내용은 명확히 명시가 돼 있고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 특강에서.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대망의 17번.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제가 세법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세법 아니면 명목이율 문제.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봤던 거랑 다르죠. 왜냐하면 앞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배사 근형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득세에 들어가는 종류인데 소득세 과세표준 측정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연금소득, 연금소득이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에 또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봐요. 연금에 자, 여기 종신연금형 세율 4.4% 보이죠? 종신연금형 연금수령도 한도 이내 연금수령액이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0.44. 왜 그런지 알죠? 0.44는 4.4% 곱한 겁니다.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보면 연금수령 한도 초과 연금수령이니까 이건 기타 소득으로 잡는 게 맞아요. 잡는 게 아니라 세법상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얼마? 지방소득세 포함 16.5%니까 0.165를 곱하면 자 이게 52,800원이 나올 거고 이게 16만 5천 원이 나옵니다. 더하면 21만 7,800원이 산출세액입니다.
헷갈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출제된 세액 문제보다 금리 문제보다는 더 간단한 문제입니다. 방식만 알면.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도 입에서 근현계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자 없고 배당 없고 사업소득 없고 근로소득 없고 연금소득이 있으니까 연금소득에 포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기타 소득세를 주어진 이유가 있겠죠. 요거 눈치를 빠른 사람은 아마 눈치를 채고 초과 수령액이니까 연금으로 포함하면 안 되겠구나. 100만 원을 16.5%를 곱해야겠구나 하고 아마 곱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쉬운 게 뭐냐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납입보험료 전액을 세액공제 받았으며 의료복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 수령액 및 다른 연금 소득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서 공제를 다 받는 걸로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뺄 게 없어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곱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것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된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물론 어려운 건 맞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거보다는 쉬웠지만 지금 현재 출제 난이도에 비해서도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자, 18번 위험관리와 보험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위험의 발생 상황에 따라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아니죠. 위험 발생 상황이 아니라 위험 결과고 뒤에 게 발생 상황이죠.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틀렸고. 자, 2번 손해보험 등 특정보험은 상해, 화재, 항공, 보증, 장기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험으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해상보험은 특정보험에 속하지가 않고 별도보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동체적 위험은 사회적인 특정징후로 예측이 가능한 면도 있으나 위험에 영향이 광범위하여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이거는 지문 그대로 있어요. 공고문상. 여러분들 제가 보험기초이론 올려드린 거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험의 대상이 되는 불확실성 위험의 조건 중 한정적 측정 가능 손실이란 보험회사 또는 인수집단의 능력으로 보상이 가능한 규모의 손실을 의미한다는데 아니죠. 이거는 비재난적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슈퍼컴퓨터 얘기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19, 20번은 영어니까 이건 영어 선생님이 영역으로 남겨두고요. 저는 18번까지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강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판단하기에는 진짜 체감 난이도는 극상이었습니다. 꼬아놓은 것도 너무 많고 법령도 한두 문제, 우편에서 법령도 2문제 출제되는 건 정말 많이 출제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점수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은 보수적인 생각으로는 한 70점 정도 합격권을 갖고 진보적인 생각으로는 한 60점만 맞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거 반드시 보상 받을 겁니다. 이제 하늘에 맡기세요. 그리고 당분간 좀 쉬세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기출 강의 들으시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끝난 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미련 갖지 마시고 다음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이제는 하늘에 맡기시고 푹 쉬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께 좋은 복이 내려갈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인연이 되면 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